옛날 아주 먼 옛날의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외딴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는 이곳은 겨울이 되면 유난히 밤이 길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와 집집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곤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가느라 늘 허리가 굽어 있었고 거친 손마디에는 흙과 바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을 가장 끄트머리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비바람만 겨우 피할 정도로 낡고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평생을 남의 아이를 받아내며 살아온 순자 할머니가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붕은 사가 내려앉을 듯했고 흙벽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지만 할머니의 손길이 닿은 툇마루만은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마을에 며칠째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사정없이 흔들어댔고 천둥 소리는 산천을 뒤흔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낡은 문풍지가 덜덜 떨리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호롱불 하나만이 가물가물 타오르며 할머니의 깊게 패인 주름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땔감이 부족해 아궁이에 불을 제대로 지피지 못한 방바닥은 냉골이나 다름없었고 할머니는 얇은 소미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리며 오들오들 떨리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평생 수많은 생명을 세상으로 맞아들였지만 정작 당신의 곁에는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줄 혈육 하나 없다는 사실이 유난히 사무치게 다가오는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횡하니 비어있는 부엌 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곡간은 텅 비어 쌀 한 톨 남지 않았고 다가올 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가져다주는 보리쌀이나 감자로 끼니를 때우곤 했지만 이번 흉년에는 다들 형편이 어려워 그마저도 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할머니는 줄인 배를 채우려 물 한 사발을 들이키는 것으로 저녁을 대신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낡은 초가집을 삼킬 듯이 위협했고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황소바람이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소리와는 다른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커다란 바위가 굴러와 문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에 날린 나뭇가지가 부딪힌 것이려니 생각하고 넘기려 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쿵쿵 하는 소리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무거운 몸을 문에 기대어 비비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깊은 상골, 그것도 이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중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혹시 굶주린 산짐승이 먹이를 찾아 내려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더욱 단단히 여미며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급기야는 나무로 된 대문이 우지끈 부서질 듯한 소리까지 났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문이 부서지고 짐승이 방 안으로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에 놓아둔 지팡이를 꼭 쥐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방문을 조금 열어보려 했지만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하여 문고리를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섞인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나운 맹수의 위협이라기보다는 어딘가 고통스럽고 애처로운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평생 산파 노릇을 하며 수많은 산모의 고통소리를 들어왔던 할머니의 귀에는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본능적인 호기심과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센 빗소리와 더욱 거칠어진 짐승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호롱불을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루 끝에 서서 대문 쪽을 비추자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두 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호롱불 빛을 받아 시퍼렇게 빛나는 거대한 짐승의 눈동자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고 호롱불을 든 손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집채만한 호랑이였습니다. 상군이라 불리는 그 영물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앞발로 문을 긁어대며 문을 열어달라는 듯 애원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호랑이라면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와 사람을 해쳤을 테지만 이 호랑이는 이상하게도 문 밖에서 끙끙거리며 할머니와 눈을 맞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살기가 아닌 절박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천천히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리는 듯했고 비에 젖은 짐승의 노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문을 열어주어야 할지 말지 망설이는 사이 호랑이는 더욱 크게 울부짖으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호랑이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짧은 순간 호랑이의 배가 남산만큼 불러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새끼를 낳으려는 어미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상고를 겪고 있구나. 도움이 필요해서 내려온 게야. 산파로서의 본능이 두려움을 덮어버렸습니다. 생명이 오가는 급박한 상황임을 직감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자 비바람과 함께 거대한 호랑이가 마당으로 쓰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호랑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윤기 흐르던 털은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고통으로 인해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안도한 듯 깊은 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호롱불을 들어 호랑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미 양수가 터진 듯 뒷다리 사이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진통 간격이 짧아진 듯 호랑이는 연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것은 난산이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미와 새끼 모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평소 아이를 받을 때 쓰던 가위와 실, 그리고 깨끗한 광목천을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비록 사람과 짐승은 다르지만 생명을 세상으로 맞아들이는 이치는 같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할머니가 도구를 챙겨 마당으로 나오자 호랑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산 쪽을 향해 머리를 돌렸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밤중에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할머니는 무엇에 홀린 듯 집신을 단단히 묶고 호랑이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낡은 우산을 쓸 겨를도 없이 삿갓 하나만 급히 눌러 쓰고 나선 길 빗줄기는 살을 파고들듯 차가웠지만 앞서가는 어미 호랑이의 간절한 뒷모습이 할머니의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진흙탕이 된 산길은 미끄러웠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뒤따라오는 할머니가 잘 오고 있는지 수시로 뒤를 돌아보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끙끙거리는 호랑이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힘을 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평소 나무를 하러 다니던 곳보다 훨씬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도 감히 발을 들이지 않는 산신의 영역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 빗소리마저 잦아드는 깊은 골짜기에 다다르자 커다란 동굴 하나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동굴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도 호랑이를 따라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동굴 안은 밖과는 달리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고 바닥에는 마른 낙엽과 짐승의 털이 두툼하게 깔려 있어 푹신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호랑이의 보금자리인 모양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가장 안쪽 바람이 들지 않는 아늑한 곳에 자리를 잡고 옆으로 누웠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한 듯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동굴을 울렸고 날카로운 발톱이 바닥을 긁어대며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젖은 옷을 대충 털어내고 호랑이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호랑이의 불룩한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괜찮다. 괜찮아. 내가 도와주마.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할머니는 마치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때 달래주듯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호랑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사납게 날뛰던 호랑이가 할머니의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고 그 손길에는 평생 수많은 생명을 받아낸 노련함과 자애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의 호흡에 맞춰 배를 문지르며 태아가 나올 길을 잡아주었습니다. 새끼가 뱃속에서 자리를 잘못 잡은 탓에 나오는 길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온 힘을 다해 새끼의 위치를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호랑이도 할머니의 뜻을 아는지 고통을 참아내며 헐떡이는 숨을 골랐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생명의 탄생을 위한 치열한 사투로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호랑이의 피와 양수로 범벅이 되었지만 더럽다는 생각은 추워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어미와 새끼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긴박한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호랑이의 힘이 점점 빠져가는 것이 느껴졌고 할머니의 체력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옳지, 그래. 힘을 주어라. 할머니의 동료에 호랑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크게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산천을 뒤흔들 만큼 우렁찼고 동시에 동굴의 어둠을 가르는 생명의 첫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끄러운 양수와 함께 첫 번째 새끼 호랑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새끼를 받아 깨끗한 천으로 감싸고 코와 입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내었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장해. 할머니의 눈가에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갓 태어난 새끼를 보자 본능적으로 혀로 핥아주며 천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에는 아직 다른 생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다시 어미 호랑이의 배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 길을 터놓은 덕분인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새끼는 비교적 수월하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 마리의 새끼, 호랑이들이 어미 품에 안겨 꼬물거리는 모습은 그 무엇보다 경이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출산이 끝나자 긴장이 풀린 할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빗물로 젖어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들을 모두 품에 안고 젖을 물린 채 할머니를 향해 그윽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마주했을 때의 애원하던 눈빛과는 달리 깊은 감사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미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생했다. 참으로 고생했어. 이제 푹 쉬거라. 호랑이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할머니의 손등을 거친 혀로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까칠까칠한 감촉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느낌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동굴 밖의 비바람도 잦아들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로 희미한 푸른빛이 스며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밤새 혼신의 힘을 다한 탓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젖을 빨고 있는 새끼들을 보니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어미 호랑이도 따라 일어나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아니다, 몸조리해야지. 나오지 말거라. 할머니는 아쉬운 듯 쳐다보는 호랑이를 뒤로하고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에 씻긴 숲의 공기가 더없이 상쾌하고 맑았습니다. 밤새 공포의 대상이었던 숲은 이제 평화롭고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비록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생명을 살려냈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할머니는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가자 이웃집 안악이 할머니를 보고 달려와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무사하셨어요. 글쎄, 마을 입구부터 할머니네 집 앞까지 집채만한 호랑이 발자국이 찍혀있지 뭐예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 시치미를 떼며 물었습니다. 호랑이라니, 이 빗속에 무슨 호랑이가 내려왔다더냐. 마을 청년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발자국을 따라 산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보통 놈이 아닙니다. 발자국 크기를 보아하니 산군 중에서도 대장놈이 분명해요. 우리 마을을 노리고 내려온 게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밤새 공포에 떨었는지 핏발선 눈으로 산을 노려보았습니다. 개 중에는 당장이라도 관에 알리고 포수들을 불러 산을 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낳아 몸을 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득달같이 달려가 해코지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짐짓 모르는 척하며 젖은 옷을 털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아랫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꼬물거리는 새끼 호랑이들과 어미 호랑이의 눈빛이 아른거렸고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흥분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목소리가 크고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주사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내 이놈의 호랑이 가죽을 벗겨 대청마루에 깔아놓을 것이다. 감히 우리 마을을 넘보다니. 최주사는 돈으로 포수들을 사서라도 당장 호랑이 사냥을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은 조마조마하게 타들어갔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과 산후조리도 못한 어미가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때 마을의 촌장이자 가장 연로하신 박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다들 진정하게나. 함부로 산신을 건드려서는 안 되네. 발자국을 보니 집을 부수거나 가축을 해친 흔적은 없지 않은가.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으니
섣불리 굴을 건드려 화를 자초하지 말게. 박 영감의 중후한 목소리에 흥분했던 사람들도 조금은 주춤하는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주사는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박 영감에게 대들 기세였습니다. 영감님, 그러다 저 짐승이 우리 아이들을 물어가면 책임지실 겁니까? 미리미리 화근을 없애야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문 밖의 동정을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산파라고는 하나 힘없는 노파가 나서서 호랑이를 감싼다면 오히려 미치광이 취급을 받거나 호랑이와 한통속이라는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은혜를 아는 그 영물들이 죽임을 당하게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산신령님이 저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흥분이 가라앉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왈가왈부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하늘은 다시금 흐려지며 눈이라도 쏟아질 듯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초입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리던 진눈개비는 아침이 되자 한방눈으로 바뀌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순자 할머니 집 앞까지 찍혀있던 그 거대한 호랑이 발자국들도 쏟아지는 눈 속에 파묻혀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발자국을 덮는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피어난 공포심마저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이 쌓여 산길이 막히고 고립되자 사람들의 불안감은 독버섯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물을 깃는 둥 마는 둥 수군대기 바빴고 사내들은 농기구를 손질하는 척하며 산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바람소리만 조금 크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방문을 걸어 잠그는 통에 마을은 대낮에도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골목길에는 을씨년스러운 찬바람만이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퇴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고 있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추운 눈밭에서 산후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갓 태어난 새끼들이 얼어 죽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짐승이라 해도 산모는 찬바람을 쐬면 평생 골병이 드는 법인데 먹이 사냥은커녕 몸조리도 못하고 있을 어미 호랑이가 눈에 밟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 조금 남은 미역이라도 끓여다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감시가 삼엄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산신령님께 저 눈보라가 멈추고 햇살이 비치게 해달라고 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유지인 최 주사는 이 소동을 자신의 위세를 떨칠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돈과 권력을 앞세워 마을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최 주사는 자신의 사랑방에 마을 장정들을 불러 모아놓고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자네들도 보았지 않은가? 그 발자국은 예사놈의 것이 아니야. 상군 중에서도 사람 고기 맛을 본 놈이 분명해. 우리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일세. 그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사실 최 주사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호랑이를 잡아 귀한 가죽을 얻어 고관대작에게 뇌물로 바치거나 비싼 값에 팔아넘길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안위는 핑계일 뿐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호랑이 가죽으로 얻을 이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주사의 선동에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창과 낫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자며 흥분했습니다. 앉아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놈을 잡아야 합니다.
한 청년이 주먹을 불끈 쥐며 외치자 다른 이들도 동조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섰다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산신을 건드리는 건 불경한 일이야. 게다가 이 눈 속에 호랑이 굴을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만류했지만 공포와 탐욕에 눈이 먼 주사와 청년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호랑이를 잡자는 쪽과 건드리지 말자는 쪽으로 나뉘어 흉흉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 영감은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산을 타며 약초를 캐던 신만이 출신으로 산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노인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 회관 앞 느티나무 아래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흥분에 날뛰는 최 주사와 청년들을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어리석은 놈들, 상우는 함부로 해치려 들면 반드시 큰 화를 부르는 법이야. 발자국을 보아하니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을 뿐 우리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없어 보였네. 공연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게나. 박 영감의 말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좌중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최 주사는 박 영감의 말이 몹시 거슬렸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초를 치는 늙은이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최 주사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영감님, 세상이 변했습니다. 언제까지 캐캐묵은 미신 타령만 하실 겁니까? 호랑이는 그저 짐승일 뿐입니다. 가죽은 돈이 되고 뼈는 약이 되는 짐승 말입니다. 영감님, 겁이 나시면 방구석에서 낮잠이나 주무시구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테니. 최 주사의 건방진 태도에 박 영감은 혀를 찼지만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선 박 영감의 눈빛은 깊은 우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려 할 때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청하려다 밖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그락거리는 눈 밟는 소리가 집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혹시나 최 주사가 보낸 사람들이 감시하러 온 것은 아닌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아니었고 배고픈 고라니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민가 근처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고라니를 보니 산속의 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짐작이 갔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먹다 남은 시래기죽을 조금 덜어 바가지에 담아 몰래 툇마루 밑에 밀어놓았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가거라. 산속 식구들은 오죽할까. 할머니의 독백은 허공에 흩어졌지만 그 마음은 산 너머 어딘가에 닿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 주사는 본격적으로 사냥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총포를 가진 포수들을 수소문하고 덫과 함정을 만들기 위해 대장간을 닥달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망루를 세우고 밤마다 번갈아가며 불침번을 서게 했습니다. 호랑이 잡는 사람에게는 4쌀 2가마니와 황소 1마리를 주겠네. 주사가 내건 현상금에 혹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순박하던 마을 청년들의 눈빛도 탐욕으로 번들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마치 전쟁을 앞둔 진지처럼 살벌하게 변해갔습니다. 아이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집집마다 개 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탓인 것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며칠 뒤 이웃 마을에서 용하다는 포수 2명이 최 주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곰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등에는 낡은 화승총을 맨 그들은 거들먹거리며 최 주사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잡은 호랑이만 해도 10손가락이 모자랍니다. 이깟 상골짜기 호랑이 한 마리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요. 포수들의 호언장담에 최 주사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큰 소리 쳤습니다. 자, 이제 2다리 뻗고 자도 된다. 이분들이 내일 당장 그놈의 가죽을 벗겨 올 테니.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군중 속에 섞여 있던 순자 할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발 그들이 호랑이 굴을 찾지 못하기만을 빌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포수들과 최 주사가 고용한 장정들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걷기조차 힘든 길이었지만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산을 올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툇마루에 나와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산속에서 탕가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안 되는데, 절대 안 되는데. 마을 사람들도 총소리에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호랑이를 잡은 것일까? 아니면 무슨 병고가 생긴 것일까? 모두의 시선이 산 중턱에 고정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을 올라갔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포수들은 총을 어디다 버렸는지 빈손으로 헐레벌떡 뛰어 내려왔고 장정들은 넘어져 옷이 찢어지고 얼굴이 흙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마자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최 주사가 달려나가 멱살을 잡고 물었습니다. 어찌 된 거야? 호랑이는 잡았어. 그러자 포수 중 한 명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호랑이는 그림자도 못 봤는데 갑자기 산이 무너질 듯한 포효 소리가 들리더니 눈사태가 덮쳐왔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다신 안 갑니다. 돈이고 뭐고 목숨이 중요하지.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호랑이 굴 근처라고 짐작되는 곳에 다다르자마자 알편 알 수 없는 회오리 바람이 불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천둥 같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을 쏠 겨를도 없이 공포에 질려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최 주사는 씩씩거렸지만 넋이 나간 포수들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겁에 질려 수군거렸습니다. 거봐 박 영감님 말씀대로 산신이 노하신 거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어. 여론은 순식간에 바뀌어 최 주사를 원망하는 눈초리가 늘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그리고 산신령이 어미 호랑이를 지켜준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 주사의 도끼가 이것으로 꺾일 리 없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소동이 있고 난 후 마을에는 더욱 짙은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최 주사는 망신을 당한 분풀이로 마을 사람들을 더욱 쥐잡듯 닥달했습니다. 밤새 불침번을 서지 않는 집에 벌금을 매기겠다고 협박했고 포수들에게 줄 돈을 마을 공금에서 충당하려 해 원성을 샀습니다. 그는 호랑이를 잡지 못한 것이 마을 어딘가에 부정을 탄 사람이 있거나 누군가 몰래 호랑이를 돕고 있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순자 할머니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산 밑 외딴집에 사는 노파가 밤마다 산을 향해 뭘 중얼거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최 주사가 흘린 말은 순식간에 부풀려져 마을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렸습니다. 마녀 사냥과도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자 이웃들도 할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안악조차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졸지에 마을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길을 가다 마주치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산 귀신이랑 내통한다며 밤에 호랑이 눈에 불을 켜고 내려오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어. 터무니없는 소문들이었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는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억울해서 가슴을 쳤지만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디며 이 긴 겨울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겨울은 깊어가고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쌀독은 이미 텅 비었고 땔감도 다 떨어져 냉방에서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박영감이 남몰래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품속에서 볶음곡식 한 줌을 꺼내놓으며 박영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그날 밤 산에 갔었나?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저었지만 박영감의 깊은 눈동자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박영감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말하지 않아도 짐작 가는 게 있네. 하지만 조심하게. 최 주사가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걸세. 무슨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박영감은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께 곡식을 두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박영감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동지가 지나고 새해를 앞둔 섣달금음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호랑이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새해맞이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떡을 치고 술을 빚느라 시끌벅적했을 마을이 절간처럼 조용했습니다. 최 주사는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설날 아침 마을 회관에서 큰 제사를 지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호랑이의 화를 막고 마을의 안녕을 빈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재물을 내놓으라고 강요했고 가난한 살림에 쪼들리는 마을 사람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할머니에게도 쌀 한 되를 내놓으라는 통보가 왔지만 쌀 한 톨 없는 할머니는 빈손으로 문전박대를 당해야 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섣달금은 밤. 할머니는 배고픔과 추위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다시 그 동굴에 가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건강을 되찾아 윤기가 흐르는 털을 뽐내고 있었고 3마리의 새끼들은 통통하게 살이 올라 어미 꼬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다가와 따뜻한 혀로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너무나 생생하여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한참 동안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다들 무사하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는 비록 자신은 굶주리고 핍박받을지언정 그 생명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최 주사가 또 어떤 횡포를 부릴지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밖에서는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마치 호랑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문풍지를 덧바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기죽을 것도 없다. 산신령님이 다 보고 계실 게다. 할머니는 굳게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평화가 찾아오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산골 마을의 어둠은 짙어만 갔습니다. 폭풍우 치던 밤 시작된 인연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아무도 모른 채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설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온 세상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나선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밤새 아무도 오지 않았을 마당 한가운데 눈 덮인 바닥에 거대한 무언가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였습니다. 멧돼지의 목덜미에는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단박에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그 눈 덮인 산길을 헤치고 자신을 살려준 은인을 잊지 않은 상훈의 보은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멧돼지 주위를 맴돌며 찍혀있는 거대한 발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보았던 그 발자국과 똑같았습니다. 발자국은 대문 밖에서 시작되어 멧돼지를 놓아둔 곳까지 이어져 있었고 다시 산 쪽으로 되돌아간 흔적은 눈이 덮여 희미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이고, 이 미물도 은혜를 아는데. 할머니는 산 쪽을 향해 큰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거대한 멧돼지를 마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또다시 호랑이가 내려왔다며 난리가 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 주사가 알게 된다면 이 고기를 뺏어가려 할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호랑이와 내통한다는 소문을 사실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멍석으로 멧돼지를 덮으려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날 인사를 다니던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집 마당에 놓인 거대한 짐승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멧돼지 아니야? 아니, 저 발자국 좀 봐. 호랑이 발자국이야.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 제사를 준비하던 최 주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최 주사는 눈을 번뜩이며 하인들을 대동하고 할머니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구경꾼들과 최 주사 일행으로 가득 찼고 할머니는 멧돼지 앞을 가로막고 서서 두려움에 떨며 그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최 주사는 뒷짐을 지고 거들먹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몽둥이를 든 하인들과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 주사의 시선이 눈밭에 놓인 거대한 멧돼지에 꽂히자 그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는 웬만한 황소보다 더 크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어 한눈에 봐도 최상급 고기임이 분명했습니다. 최 주사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지팡이로 멧돼지의 엉덩이를 툭툭 쳤습니다. 허허허, 이거 참 괴이한 일이로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닐 테고 이 늙은이 집마당에 이런 귀한 것이 어찌 와 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과 의심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최 주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을 앞침에 문지르며 최 주사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제게 온 선물입니다. 산신령님이 굽어 살피사 가난한 늙은이 굶어 죽지 말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머니는 차마 호랑이가 가져다 주었다고 말할 수 없어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최 주사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산신령 흥 웃기는 소리. 산신령이 멧돼지를 잡아다 배달이라도 해준단 말이냐, 이 목덜미를 보아라. 이건 맹수의 이빨 자국이다. 그것도 아주 크고 사나운 놈이지. 최 주사는 멧돼지의 목에 난 선명한 송곳니, 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그 끔찍한 상처를 보고 웅성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공포심이 다시금 좌중을 휘감았습니다. 보아라, 이건 우리가 그토록 잡으려 했던 그 호랑이 놈의 짓이다. 헌데 그 흉악한 짐승이 왜 하필 이 집에 먹이를 두고 갔을까? 최 주사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바른 대로 말해라. 네가 저 산속의 요물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짐승이 제 먹이를 사람에게 양보할 리가 있느냐. 최 주사의 호통에 할머니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호랑이와의 인연을 설명하려면 그날 밤의 일을 모두 털어놓아야 하는데, 그러면 포수들이 득달같이 새끼들이 있는 굴로 쳐들어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최 주사는 할머니의 침묵을 긍정의 표시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들었느냐? 이 늙은이가 대답을 못하는구나. 내 이럴 줄 알았다. 밤마다 산을 향해 중얼거리더니 결국 귀신 씨인 짐승과 한패가 되어 우리 마을을 위협하고 있었던 개야.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두려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의 화살은 힘없는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어쩐지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니. 마녀 아니야. 우리 마을에 재앙을 불러올 거야. 근거 없는 비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졸지에 마을의 안위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이웃을 위해 헌신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불신과 매도뿐이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최 주사는 뻔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멧돼지는 호랑이가 우리 마을을 위협한 대가로 내놓은 벌금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요물과 내통한 죄인의 물건이니 관에 넘기기 전까지 내가 보관하겠다. 여봐라, 이 고기를 당장 내 집으로 옮겨라. 최 주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기다렸다는 듯 밧줄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멧돼지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제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저를 살리려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절대 못 가져갑니다.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멧돼지를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멧돼지의 거친 털이 얼굴을 찔렀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뺏기면 호랑이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난처한 듯 멈칫거렸지만 최 주사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거칠게 할머니를 끌어냈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어디서 감히 관의 일을 방해해 썩 비키지 못할까? 건장한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할머니는 힘없이 나동그라졌습니다. 진흙탕이 된 눈밭에 처박힌 할머니의 옷은 엉망이 되었고 손바닥은 까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인들은 밧줄로 멧돼지를 꽁꽁 묶어 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영차 구령소리와 함께 호랑이가 보낸 정성스러운 선물이 최 주사의 집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놈들아, 천벌을 받을 게다 짐승도 아는 은혜를 사람이 모른단 말이냐. 할머니의 절규가 메아리 쳤지만 탐욕에 눈먼 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 소동을 지켜보던 박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다급히 걸어왔습니다. 멈추시오. 이게 무슨 짓들이오. 설날 아침부터 힘없는 노인을 이리 핍박해서야 되겠소. 박 영감은 최 주사의 앞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평소 박 영감을 어려워하던 하인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멧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박 영감은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며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습니다. 괜찮은가?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박 영감의 따뜻한 손길에 할머니는 서러움이 복받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영감은 최 주사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사잔의 욕심이 과하네. 발자국이 할머니 집으로 이어져 있으면 당연히 이 댁 물건이지. 어찌 자네 마음대로 가져간단 말인가. 그러나 최 주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처럼 막무가내였습니다. 영감님, 이건 욕심이 아니라 마을의 규율 문제입니다.
호랑이와 내통하는 자를 그냥 두면 다음에는 멧돼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물려갈 겁니다. 이 고기는 그 증거품으로 압수하는 것이니 더는 참견은 마십시오. 최 주사는 억지 논리를 펴며 박 영감을 밀어붙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최 주사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확실히 조사해봐야 합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린 사람들은 박 영감의 말보다 최 주사의 선동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영감은 탄식하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은 마비되고 광기 어린 공포만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멧돼지는 최 주사의 집으로 옮겨졌고 최 주사는 의기양양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저녁 마을 회관 마당에서 이 늙은이의 죄를 묻는 재판을 열겠다. 모두 모여 증인이 되어라. 호랑이와 무슨 작당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고 만약 사실이라면 마을에서 쫓아낼 것이다. 최 주사는 할머니에게 저녁까지 마을 회관으로 나오라는 엄포를 놓고는 하인들을 이끌고 사라졌습니다.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간 마당에는 짓밟힌 눈 자국과 할머니의 흐느낌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박 영감은 혀를 차며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네 이제라도 사실을 말하게. 저 작자가 자네를 마을에서 쫓아내고 집터까지 뺏으려는 속셈이네. 호랑이를 도운 게 사실이라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정상을 참작받는 게 낫네. 박 영감이 돌아간 뒤 할머니는 멍하니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었고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니 새끼 호랑이들이 위험하고 입을 다물자니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호랑이가 멧돼지를 두고 간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라는 의미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맺은 인연의 징표이자 인간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귀한 마음이 욕심쟁이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따라준 호랑이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당해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에 세수를 하고 흐트러진 머리를 곱게 빗어 넘겼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시집올 때 입었던 무명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색은 바래고 낡았지만 할머니에게는 가장 깨끗하고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부끄러울 게 무엇이냐. 생명을 살린 일이 죄가 될 수는 없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산신령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자신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닿기를, 그리고 어미 호랑이가 이 소란에 휘말리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 회관 쪽에서 횃불이 하나둘 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둥둥둥 사람들을 부르는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뺏어간 멧돼지가 통째로 걸려 있었습니다. 최 주사는 대청마루 높은 곳에 앉아 마치 고을 원님이라도 된 양거만한 자세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석이 깔린 마당에 둘러앉아 웅성거리며 할머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흡사 중죄인을 처단하는 형장과도 같이 살벌했습니다. 할머니가 마당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쏟아지는 시선 속에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일말의 동정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 최 주사 앞 죄인석으로 마련된 멍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조회인이 도착했으니 재판을 시작하겠다. 최 주사가 부채를 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이놈 순자, 너는 마을의 안위를 위협하는 산짐승과 내통하고 요사스러운 술수로 사람들을 현혹했으니 그 죄가 매우 크다. 저 멧돼지가 그 증거이니라. 이실직고하거라. 호랑이에게 무엇을 바치고 저 고기를 얻었느냐? 혹시 마을 아이 하나를 제물로 바치기로 약조한 것은 아니냐? 최 주사의 터무니없는 모함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설마 사람을 제물로 무서운 노인네네. 공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최 주사의 말을 맹신하며 할머니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할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최 주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주사 어른, 어찌 그리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평생 아이들을 받아내며 생명을 귀하게 여겨온 사람입니다. 재물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하게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멧돼지는 그저 짐승이 보은한 것입니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짐승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할머니의 당당한 태도에 최 주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보은 호랑이가 보은을 했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로다. 맹수가 무슨 은혜를 안단 말이냐. 필시 네가 흑마술을 부려 놈을 조종하는 것이 분명하다. 최 주사는 억지를 부리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 있던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도 옛날에 까치가 은혜 갚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어른들은 조용히 해라 며 핀잔을 주었지만 일순간 장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옛 이야기에 대한 믿음과 순수함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주사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초조해졌습니다. 시끄럽다. 저 늙은이가 요설로 아이들까지 홀리는구나. 여봐라. 저 늙은이를 당장 멍석말이하여 마을 밖으로 내치고 저 집을 허물어 버려라. 최 주사의 명령에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몽둥이가 내려쳐지려는 찰나 갑자기 마을 뒷산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크앙, 크앙. 그것은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이 울리고 고막이 찢어질 듯한 호랑이의 포효였습니다. 사람들은 기겁하여 바닥에 엎드렸고 몽둥이를 들었던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횃불이 바람에 거칠게 일렁거리고 마당에 있던 개들이 꼬리를 감추고 낑낑거리며 마루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산에서 불어온 찬바람이 회오리치며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침묵 속에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둥실 떠올랐습니다. 마을 회관 담장 위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올랐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선 그 형체는 바로 그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산신령처럼 위험 있는 자태로 담장 위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는 집채만 했고 뿜어내는 기운은 범접할 수 없이 강렬했습니다. 호랑이의 시선은 정확히 최 주사를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최 주사는 사색이 되어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호랑이다, 진짜 호랑이다. 사람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쿵 하는 착지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호랑이는 위협적인 낮은 으르렁거림을 흘리며 최 주사 쪽으로 한 발짝씩 다가갔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땅을 파고들었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최 주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대청마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살려주게, 내가 잘못했네. 그는 엉금엉금 기어 도망치려 했지만
호랑이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를 덮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최 주사를 해치려는 듯 입을 크게 벌렸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멍석 위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호랑이의 사나운 눈빛이 순식간에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호랑이를 마주 보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네가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호랑이는 마치 강아지처럼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가와 할머니의 치맛자락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 거대하고 무서운 맹수가 높아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듯한 모습에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호랑이는 끙끙거리며 할머니의 냄새를 맡고 할머니는 익숙한 손길로 호랑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몸은 좀 괜찮으냐? 새끼들은 잘 있고. 할머니가 묻자 호랑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 주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모함했던 할머니가 상군이라 불리는 호랑이를 길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경외감이었습니다. 박영감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산신이 노한 게 아니라 감동을 한 개로구나.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이제 비난이 아닌 놀라움과 찬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진짜 산신의 보살핌을 받는 분이었어. 우리가 죄 없는 분을 몰아낼 뻔했어.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호랑이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교차하며 밤은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되었다. 사람들이 너의 마음을 알았을 게다. 더 있으면 위험하니 어서 돌아가거라. 하지만 호랑이는 쉽게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뺏긴 멧돼지가 걸려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밧줄을 이빨로 끊어버렸습니다. 쿵 하고 멧돼지가 바닥에 떨어지자 호랑이는 앞발로 멧돼지를 굴려 할머니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최 주사를 향해 다시 한번 크게 크영 하고 짖어주었습니다. 그 소리에 최 주사는 기절초풍하여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렸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한번 그윽하게 쳐다보고는 바람처럼 담장을 넘어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개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전과는 다른 신비롭고 엄숙한 고요였습니다. 사람들은 홀린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무명 저고리를 입은 작고 초라한 노파가 달빛 아래에서 그 누구보다 거대하고 위대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주사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고개조차 들지 못했고 멧돼지는 주인인 할머니 앞에 다소곳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멧돼지 위에 덮인 눈을 털어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그 목소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투명하게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난 뒤 마을 회관 마당에는 한동안 짙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넋이 나간 채 호랑이가 사라진 담장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상운이라 불리는 맹수가 한낱 노파 앞에서 순한 양이 되어 재롱을 부리고 간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경애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사람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할머니 앞으로 걸어나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순자 할멈, 아니 순자님. 이 늙은이가 눈이 어두워지는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결례를 범했소. 부디 이 못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오. 박영감의 진심 어린 사과에 굳어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정신을 차리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할 뻔한 거야.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귀신에 홀렸었나 봐요. 사람들은 앞다투어 할머니에게 다가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마녀라 손가락질하며 쫓아내려 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할머니를 산신의 사자라도 되는 양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급격한 태도, 변화가 당황스러웠지만 그저 엷은 미소로 화답하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최 주사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지에 지린 오줌 때문에 엉덩이가 축축했지만 창피함보다 두려움이 더 커서 감히 일어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호랑이의 그 서슬퍼런 눈빛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려 오금이 저렸습니다. 박영감은 혀를 차며 최 주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사 자네도 그만 일어나게. 호랑이는 이미 갔네. 하지만 자네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은 쉽게 가지 않겠지. 박영감의 뼈있는 말에 최 주사는 얼굴이 벌개져서 주춤주춤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위세 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털 빠진 닭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진 그는 내가 속이 안 좋아서 라며 말끝을 흐리고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최 주사가 사라지자 마당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할머니 앞에 놓인 거대한 멧돼지에 쏠렸습니다. 박영감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어찌하면 좋겠소? 이건 온전히 할머니 것인데. 할머니는 잠시 멧돼지를 바라보더니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이 많은 고기를 혼자 다 먹어 무엇하겠습니까? 다들 설세느라 고생했는데 함께 나누어 먹지요. 산짐승이 준 선물이니 온 마을이 나눠 먹어야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기꺼이 베푸는 할머니의 넓은 아량에 감동하여 눈물을 훔치는 안악들도 있었습니다. 곧바로 마을 회관 마당에서는 즉석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장정들은 멧돼지를 손질하기 시작했고 안악들은 집에서 아껴두었던 묵은지와 술을 가져왔습니다. 장작불 위에 커다란 솥이 걸리고 고기 삶는 구수한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흉년과 호랑이 소동으로 인해 썰렁했던 설 명절이 순식간에 풍성하고 활기찬 잔치판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기 냄새를 맡고 뛰어나와 마당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갈등을 털어내었습니다. 할머니는 상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건네는 술잔을 받으며 모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겨울의 추위와 외로움을 모두 녹여버릴 만큼 따뜻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자 할머니는 조용히 사람들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폭풍우 치던 밤 호랑이가 찾아온 사연부터 동굴 속에서 새끼를 받아낸 일, 그리고 꿈속에서 본 호랑이 가족의 모습까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신비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 귀한 줄 알고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압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아야지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긴 여운을 남기며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옹졸하고 이기적이었는지 반성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다른 안악들도 할머니 곁으로 모여들어 어깨를 주무르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남자들은 무너져가는 할머니의 초갓집을 당장 내일부터 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붕도 새로 올리고 담도 튼튼하게 쌓아드리겠습니다. 땔감 걱정은 마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할머니를 도울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라 연신 고맙네 고마워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외딴 집에서 홀로 외롭게 살던 할머니에게 이제 온 마을이 든든한 가족이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눈 덮인 마을을 비추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시각산 중턱 바위 위에서는 어미 호랑이가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은인이 무사함을 확인하고 안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곁에서 장난치고 있는 새끼들을 데리고 유유히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밤에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산신령이 마을을 지켜주는 소리라 여기며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청년들은 산에서 튼튼한 목재를 베어와 할머니 집 기둥을 보강했고 안악들은 짚을 엮어 지붕을 새로 얹었습니다. 낡아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문풍지도 깨끗한 창호지로 새로 발랐습니다. 최 주사도 어젯밤의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하인을 시켜 쌀 한 가마니와 비단 옷감을 몰래 보내왔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사양하지 않고 바다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며칠 만에 몰라보게 번듯해졌고 곳간에는 쌀과 땔감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할머니의 집이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는 아이들이 모여들어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었고 툇마루에는 이웃들이 가져다준 떡과 과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받은 사랑을 다시 베풀기 위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돌봐주었고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면 더욱 정성을 다해 도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거쳐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호랑이 할머니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 이름에는 두려움이 아닌 따뜻한 정과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산의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필 무렵 할머니는 나무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호랑이 굴이 있던 곳으로 발길을 옮겨보았지만 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호랑이 가족은 이미 더 깊은 산속으로 이사를 간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굴 앞에 앉아 잠시 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디서든 아프지 말고 잘 살거라. 내 평생 너희를 잊지 않으마. 바람이 불어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대답이라도 하듯 숲속 어디선가 어흥하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바구니 가득 나무를 담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마다 봄의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열자마자 또다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목덜미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이 있었고 눈 위에는 익숙한 호랑이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있지도 않고 또 왔구나.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온 호랑이의 신의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도 놀라지 않고 웃으며 모여들었습니다. 올해도 산신령님 선물이 도착했네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호랑이의 선물은 마을의 연례사냐,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매년 설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할머니 집 마당에는 산짐승이 놓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며 풍요로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노루가, 어떤 해에는 꿩이 수십 마리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순자 할머니의 덕이라 여기며 할머니를 더욱 극진히 모셨습니다. 최애 주사도 개과천선하여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마을 일에 협조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가끔 술에 취하면 내가 그때 호랑이 눈을 보고 정신을 차렸지, 암 그렇고 말고 하며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의 인심은 날로 넉넉해졌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러 할머니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었습니다.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아이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공경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할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폭풍우 치던 그날 밤처럼 방문을 열자 늠름한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늙어버린 어미 호랑이 옆에는 건장하게 자란 새끼 호랑이 3마리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태우고 하늘을 날아올라 눈 덮인 마을과 산천을 굽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문안 인사를 왔을 때 할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영면에 들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집 주변에는 수많은 호랑이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호랑이 가족이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고 그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호랑이와 마음을 나눈 따뜻한 어머니 순자 할머니, 여기 잠들다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설날 아침이면 할머니의 무덤가에 산짐승이 놓여 있다는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할머니와 호랑이의 우정이 저승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은 무서운 맹수라도 진심을 나누면 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베푼 은혜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준 순자 할머니와 호랑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호랑이의 온기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려 했던 할머니의 헌신처럼 우리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호랑이 한 마리 만나실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좋은 꿈 꾸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순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마을에는 다시금 깊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슴 한구석에 뻥 뚫린 듯한 빈자리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산, 밑 외딴집 언제나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곳은 주인을 잃고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집을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동네 안악들이 돌아가며 마당을 쓸었고 장정들은 눈이 쌓여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눈을 치웠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계시지 않지만 그 온기만은 지키고 싶은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댕그렁거리며 마치 할머니가 어서 오게 축진하고 말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마을 노인들은 사랑방에 모여 앉아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는데 과연 상구님께서 올해도 내려오실까? 박영감의 물음에 좌중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호랑이의 보호는 오로지 순자 할머니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신 지금 호랑이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개 중에는 혹시라도 호랑이가 할머니의 죽음을 모르고 내려왔다가 텅 빈 집을 보고 노하여 마을에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호랑이에 대한 그리움과 막연한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예년보다 더욱 혹독했습니다. 눈은 쉬지 않고 내려 산길을 막아버렸고 매서운 칼바람은 문풍지를 찢을 듯이 불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땔감을 아끼기 위해 방 하나에 온 식구가 모여 잠을 청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씨 탓에 산짐승들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 민가로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그 호랑이 가족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물이었기에 함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산울림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배고픈 짐승의 울부짖음인지 아니면 옛 친구를 그리워하는 슬픈 곡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최 주사의 손자인 5살 배기 동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동수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유난히 할머니를 따르며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동수야 동수야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아이가 걷기에는 무리였고 혹시라도 실족하여 비탈길로 굴러 떨어졌거나 굶주린 짐승을 만났을까봐 부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최 주사는 망연자실하여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 이놈의 업보가 아이에게 갔구나. 수색은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지만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위에 어린아이 혼자 밖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박영감은 침통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다독이며 순자 할머니의 빈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옛 추억을 찾아 그곳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기대를 걸고 할머니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꺼져가던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뒷산으로 가는 길에 발자국이 있어요. 사람들이 횃불을 비추자 눈 위에 작디작은 아이의 발자국이 산 쪽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아이의 발자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호랑이 발자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호랑이가 아이를 물어간 것일까? 공포가 엄습했지만 자세히 보니 발자국 모양새가 이상했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은 아이의 발자국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이를 보호하듯 감싸며
나란히 걷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부터는 아이의 발자국이 사라지고 오직 호랑이의 발자국만이 깊게 찍혀 산 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아이를 등에 태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주사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호랑이가 우리 동수를 데려갔어. 사람들은 서둘러 발자국을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이 앞섰습니다. 발자국은 험한 산길을 지나 할머니의 묘소가 있는 양지바른 언덕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묘소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햇볕이 잘 들어 눈이 덜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헐떡이며 언덕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눈밭 한가운데 할머니의 봉분 앞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호랑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랑이는 횃불을 든 사람들이 다가오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배 및 따뜻한 털 속에 동수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천으로 아이를 추위로부터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사납지 않고 그윽했으며 마치 이제 오느냐라고 꾸짖는 듯 단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아이가 깨지 않도록 배려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잠에서 깬 동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자 호랑이는 아이의 볼을 한번 핥아주고는 소리 없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 주사가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동수야 살아있었구나. 아이는 말똥말똥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큰 고양이랑 할머니 무덤에 있었어요. 고양이가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 자리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호랑이는 여전히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핏줄까지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보훈을 넘어 대를 이어 내려오는 깊은 신뢰와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사라진 숲을 향해 그리고 할머니의 무덤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눈보라치던 밤의 공포는 어느새 따스한 감동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설날이었습니다. 동수 사건으로 밤을 지새운 마을 사람들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아침 일찍부터 할머니의 묘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묘소 앞에는 또 하나의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호랑이가 두고 간 듯한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얌전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할머니 집 마당이 아닌 할머니가 잠드신 묘소 앞에 제물처럼 받쳐져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산구님께서 할머니께 세배를 오셨구나.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직접 가져오신 게야. 마을 사람들은 그 멧돼지로 제수를 장만하여 할머니 묘소에 성대하게 차례를 올렸습니다. 향연기가 피어오르고 마을 사람들의 축원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의 집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호랑이 사당으로 만들어 할머니와 호랑이의 이야기를 기리기로 했습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가 쓰시던 손때 묻은 물건들을 그대로 두었고 벽에는 마을 화가가 그린 할머니와 호랑이의 그림을 걸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할머니는 호랑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고 있었고 호랑이는 듬직하게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당 앞에는 작은 비석을 세워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된 곳이라는 글귀를 새겼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아이들의 놀이터,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갔습니다. 동수는 자라 청년이 되었고 마을의 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을 구해준 호랑이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들려주며 자연을 경외하고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채취했고 겨울이 되면 산짐승들을 위해 도토리와 콩을 산 입구에 뿌려두는 풍습을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이 마을에는 맹수의 피해가 전혀 없었고 농사도 매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호랑이 마을이라 부르며 부러워했고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나 전설 속의 호랑이들도 수명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갔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눈 내리는 밤이면 산 쪽을 바라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가끔 깊은 밤 바람결에 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아, 상구님이 순자 할머니를 만나러 가시는가 보구나 하며 이불깃을 여미고 편안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할머니와 호랑이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남긴 따뜻한 마음과 신의는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가을이면 단풍이 불타오르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곳. 이제 마을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집집마다 호롱불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어둠이 마을을 덮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지붕을 어루만집니다. 마당의 개들도 짖지 않고 곤히 잠들고 외양간의 소들도 되새김질을 멈추고 눈을 감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사당 앞 늙은 느티나무만이 홀로 깨어 마을의 안녕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하늘에는 총총한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그 별빛을 따라 호랑이 가족이 밤하늘을 산책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옛날 어느 상월 마을 폭풍우 치던 밤에 시작된 작은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그 따뜻한 온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이불 속으로도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거친 비바람이 멈추고 오직 평화와 안식만이 가득한 밤이 되시기를. 순자 할머니가 호랑이의 배를 쓰다듬어 주었듯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꾼도 물러갈 시간입니다. 저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전에 여러분은 이미 꿈나라에 가 계시겠지요. 호랑이 등에 타고 구름 위를 달리는 꿈일 수도 있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꿈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꿈이든 좋습니다. 그저 편안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꿈이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